2017년 7월 5일 아침, 온라인에서 알파공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남자는 방콕 빌라의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로 태국 방콕에서 호화로운 빌라와 비싼 차에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큰 굉음을 내며 한 여성이 탄 토요타 캠리 한 대가 그의 집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알파공이는 모든 것을 집에 두고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사고의 운전자는 태국 왕립경찰관이었으며 FBI와 미국 마약 단속반인 DEA 수사관은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기다려왔었고, 이 기회를 기다린 곳은 단지 미국과 태국뿐 아니라 총 7개국의 당국이 이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검거하기 위해 이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다크웹의 운영자를 찾는 수사는 마침내 끝낼 수 있었을까요? 다크웹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속도를 내며 확산되어 갔는데, 익명성과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안전성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데다 비트코인 덕분에 당국에서 통제하지 않는 새로운 지불수단이 있었던 것도 다크웹이 확산되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었던 거죠. 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던 겁니다. 다크웹의 출현으로 쫓고 도망가는 거대한 글로벌 고양이와 G게임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전설적인 다크웹 시장일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2011년 2월에 출시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고객이 그곳에서 약물을 구매했지만 불과 2년 6개월 후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어 실크로드가 대중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당국이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바람처럼 실크로드 창립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너무 좋아서 실크로드가 폐쇄된 후 다크넷 시장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실크로드 2.0은 이전 사이트가 폐쇄된 지 불과 35일 만에 출시되었는데, 이 사이트는 1년도 채 못 버티게 되고 에볼루션은 두 실크로드와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인기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부상하게 됩니다. 에볼루션에서 물건을 사려면 플랫폼의 계정, 일종의 다크웹 에스크로 계정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물건이 고객에게 도착하면 판매자에게 지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항상 엄청난 양의 돈이 넘쳐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운영자들은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갈 계획을 세웁니다. 소위 종료 사기로 신뢰할 만한 에스크로 서비스처럼 보이는 가짜 에스크로 업체를 설립해서 에스크로에 돈을 맡겼다고 둘러대며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돈이 전달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해 돈을 가로채게 됩니다. 또는 사업 종료를 핑계로 에스크로 계좌를 폐쇄하거나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삭제한 후 잠적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다크웹 사이트인 알파베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자신을 알파공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알파베이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불과 5개월 후 플랫폼을 출시하게 됩니다. 알파베이는 한때 다크웹에서 가장 유명했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알파베이는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졌으며 약물, 디도스 공격과 같은 해킹 도구, 위조 문서, 도난 신용카드 정보, 돈 세탁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완전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법집행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수한 기술적 조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알파베이는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거래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익명성을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르는 더 어니언 라우터의 약자로 양파 라우터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잘 보여주듯 여러 겹의 암호화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토르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유지하고 검열을 우회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특히 다크웹에 접속할 때 널리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 정치적 자유, 국가의 검열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죠. 이 사이트에서 금지된 것은 거의 없었고 결제는 비트코인, 모네로 또는 이더리움으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베이가 번성하는 동안 다른 마켓플레이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도 알파베이는 여전한 강자로 버티고 있어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1년 만에 이 사이트는 2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와 4만 명의 판매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알파베이는 웹사이트에 30만 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하고 매일 $50만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알파오이는 모든 거래에서 2에서 4%의 지분을 받아 수익을 올리면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알파베이의 직원은 알파공인은 드스네이크와 공동대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여러 명의 중재자, 홍보 관리자까지 두었습니다. 사이트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설립자는 일상 업무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파공이에서 어드민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신은 드스네이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파오이가 후퇴하면서 미국 수사관들은 그의 진짜 정체에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수년 이상 지속될 사냥이 시작됩니다. 미국 수사관은 알파베이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자 시도하나 서버에 접근하면 플랫폼을 닫아버렸기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운영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IP 주소는 사용자와 서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토르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웹사이트 요청은 전 세계 여러 무작위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기에 많은 서버를 통한 라우팅은 추적하기가 어렵죠. 서버, 운영자, 판매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때문에 미국 수사관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탐색하고 익명으로 약물을 구매하면서 판매자가 실수하기를 바랐습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우표가 해당 약물 딜러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거라 믿었고 그러면 그를 체포할 수 있을 거라 본 거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알파01을 원했지만 알파베이의 배후에 있는 지략가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듯 좀처럼 뒤를 추적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뒀던 겁니다. 시간이 막연하게 흘러가고 마약 수사관인 로버트 밀러는 2016년 12월까지 초조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익명의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익명의 이메일에서 알파베이 진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이 이메일은 알파베이 사이트 초기에 운영자의 실수로 보내졌던 건데 당시 웹사이트에 등록한 모든 사용자에게 환영 이메일을 보내면서 발생한 실수였던 거죠. 밀러 수사관의 기대처럼 그들의 실수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알파02의 첫 고객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메일을 손에 넣은 경쟁 사이트의 운영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알파베이가 다크웹에서 성장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 미국 마약 단속국에 메일 주소를 넘긴 거죠. 이메일 주소는 pimp@alex91@mail.com으로 이 메일 내에 있는 알렉스라는 아이디를 기반으로 밀러는 2008년과 2009년에 찍은 알렉스의 사진을 찾게 됩니다. 프랑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말이죠. 그 소셜미디어는 오래된 프로필이 링크되어 있었는데 그 프로필에서 그의 고향이 캐나다 퀘벡 남부에 있는 트루아리비에르이고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메일 주소 내 9일은 그가 태어난 해로 추정되었고 알파베이가 설립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을 거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이름인 알파02 또한 프랑스어 기술 포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그는 소셜미디어 내 이미지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그의 풀네임도 게시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 카즈. 수사관은 이제 그의 이름을 알게 됐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즈의 페이팔 계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공되어 있던 카즈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 그들은 또한 그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EBX 테크놀로지스라는 자신의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드디어 페이스북에서 태국 여성인 그의 약혼자의 프로필까지 찾았습니다. 분명히 이 캐나다인은 현재 태국에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 단서들은 수사관을 태국의 수도인 방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태국 당국의 도움으로 수사팀은 그 도시에서 카즈가 소유한 3개의 부동산을 알아내게 되었는데 방콕 외곽에 있는 집과 300만 달러짜리 맨션 그리고 그중 한 집은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 내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의 주거지로 확신하게 됩니다. 알파02는 아내와 함께 실제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는 태국에 있는 부동산 외에 푸켓에 휴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키프로스에서 또 다른 빌라를 구매하는 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드디어 그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포함되죠. 카즈 역시 사치의 상징인 람보르기니를 타고 방콕에서 운전하는 것을 즐겼던 터라 수사관들에게는 눈에 띄는 그의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수사관들은 그를 감시하고 그의 아이폰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매우 평범함 그 자체였죠. 다크웹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떠올려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는 일찍 일어나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끔 어학 코스에 참석하거나 아내와 외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중심으로 당국은 그의 체포를 세심하게 계획하게 됩니다. 2017년 6월 공격이 있기 몇 주 전 몇몇 미국 요원이 방콕의 5성급 아테네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카즈가 나타납니다. 그는 입구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주차하고 로비를 지나 요원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걸어갑니다. 방콕에는 수천 개의 호텔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우연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들이 잡혔을까요? 다크웹의 왕이 그들을 속였을까요? 카즈는 업무차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에 들러게 되었고 요원들과 겨우 몇 미터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원들은 그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다 루카즈가 체포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태국 왕립경찰에 의해 카즈는 체포되었고 알파베이는 폐쇄하게 되었죠. 서버가 폐쇄되었음에도 당국에서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체포되었다고 외부에 알리지 않아 사용자들은 기술적 문제였거나 사이트 폐쇄 사기, 관리자 자발적 폐쇄 등 다양하게 추측만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베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웹 사이트였지만 이 즈음의 경쟁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늘어나고 있었기에 유럽 당국도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수사관은 어느 한 보안 연구원의 제보 덕분에 한자마켓의 서버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있었던 거죠. 그 덕에 그들은 좀 수월하게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수많은 채팅 내용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들은 운영자가 아마도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네덜란드는 독일 연방 형사 경찰과 함께 한자마켓을 통제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자마켓이 네덜란드 서버에서 사라집니다. 관리자는 아마도 서버가 복사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운영자의 채팅에서 당국은 몇 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찾아내어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래소에 연락하여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비트코인은 리투아니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당국과 함께 새로운 서버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FBI와 미국 마약 단속반이 주도하며 총 7개국의 법집행 기관이 협력하고 유로폴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드디어 2017년 6월 20일 첫 번째 임무가 성공하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의 데이터 센터가 네덜란드군에 의해 습격당한 겁니다. 동시에 독일 당국은 지겐과 쾰른의 한자마켓 운영자 2명을 체포하게 되는데 운영자는 체포되기 전에 누구에게도 경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자마켓은 네덜란드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다크웹의 누구도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2017년 7월 5일 방콕.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카즈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태국 왕립경찰, 미국 마약 단속반, FBI가 그를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알파공인은 2년여 만에 마침내 체포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토요타 캠리 운전대를 잡은 태국 왕립경찰 요원은 카즈의 집으로 가는 막다른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주택가의 경비원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고 둘러대며 방향을 바꾸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소한 사고를 일으킵니다. 소음과 혼란은 카즈를 집에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준비 없이 현장으로 나와야 했고 무엇보다 그의 컴퓨터의 잠금 해제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하드 드라이브가 잠겨있어 암호화되어 있다면 당국은 알파베이에 접근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카즈는 휴대폰을 소지한 채 집을 나와 토요타에 접근합니다. 이때 경찰들이 카즈를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안으로 다시 달려가서 컴퓨터를 끄려고 시도하지만 제압당하고 맙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노트북을 찾게 됩니다. 침실에 있던 노트북은 대기 모드가 아니라 알파02로 알파베이를 호스팅하는 서버에 로그인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노트북을 수색하여 알파베이 웹사이트와 서버에 대한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캐나다인은 2,3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당국은 그의 고급차, 호텔,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했습니다. 카즈의 아내는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7월 12일, 알렉산드로 카즈는 구금 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당국이 알파베이를 폐쇄하면서 수많은 사용자가 한자마켓을 포함한 다른 다크넷 플랫폼으로 이전했습니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종료 사기가 발생하면 고객과 딜러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건 다크웹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객과 딜러가 법집행 기관에 의해 해킹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천 명의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네덜란드 당국은 4주 동안 수천 명의 범죄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을 지켜보며 유죄 증거를 수집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0일에 한자마켓도 폐쇄됩니다.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알파베이와 한자마켓 수사의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는 글로벌 당국의 큰 성공이었습니다. 다크넷 자체는 범죄자만을 위한 사악한 기술이 아닙니다. 고발자와 언론인에게 비교적 안전한 인터넷 장소로 유용하게 쓰이고도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글로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약물, 무기, 위조 지폐 및 멜웨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한자마켓과 알파베이가 잊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사용자는 다른 기존 플랫폼으로 몰려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개의 새로운 다크넷 시장이 생겨나 이전 시장 리더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다크넷 시장인 히드라는 때때로 알파베이의 2배 이상이 되기도 했죠. 그 사건 후 2021년에 알파베이는 재런칭했고 오늘날까지도 다크넷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